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 돈 정말 제가 써도 되는 거죠? 며느리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통장을 건네는 제 손이 떨렸던 것도 그 안에 적힌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순간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자 동시에 가장 어리석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영숙입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 가사 도우미를 일하며 하루하루 악착같이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며 모은 돈.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버스비 아끼려고 한 정거장씩 걸으며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봉투를 세며 생각했죠. 이제 이 아이 하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것을요. 처음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38의 나이에 처음 들어간 집의 안방에서 젊은 안주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화장실 청소할 때는 이 장갑 꼭 끼세요. 더러우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웠지만 아들 학비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정말이지, 그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하루에 세 집을 다녔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첫 번째 집,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두 번째 집,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세 번째 집.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도 벗기 힘들었어요. 허리는 늘 끊어질 것 같았고요.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입금 내역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숫자가 늘어갈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든든해졌어요. 이 돈이면 아들 대학 보낼 수 있겠다. 나중에 결혼 자금도 보탤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모였고, 제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어요. 이 돈이 있으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년 전 늦가을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카페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수진이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카페 사진들이었어요. 파스텔 톤의 벽지, 아기자기한 소품들, 햇살이 잘 드는 큰 창문. 제가 대학 때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요. 디저트 만드는 것도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수진이의 눈빛을 봤어요. 간절함과 기대가 섞인 그 눈빛을요.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을 때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작은 평수지만 인테리어하고 장비 들여놓으면 그 정도 들어요. 대출도 알아봤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5천만 원. 정확히 제 통장에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돈은 제가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으로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 드려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카페가 잘 되면 월세 수입도 생기고.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뭘 해준 게 있나? 결혼할 때도 제대로 된 예물 하나 못 해줬고, 신혼살림도 변변찮게 차려줬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어머니 정말요? 그래.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투자하는 거야. 나도 카페의 공동 주인인 셈이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사실은 조금 불안했어요. 혹시나 이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어머니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나중에 이익금도 나눠드릴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았고요. 며칠 후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찾으시면 위험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며느리 카페 여는 데 쓸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두꺼운 봉투 안에 5만 원권 1,000장. 수진이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보답할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돈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아주 짧은 찰나 스쳐 지나간 그 눈빛. 감사함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던 그 눈빛을요. 돈을 건넨 지 일주일 후 수진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카페 위치 정했어요. 홍대 근처인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다음 주에 계약하러 가요. 그래?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어머니가요? 괜찮으세요. 그냥 저희끼리 알아볼게요. 복잡할 거예요. 저희끼리.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답답했지만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준 돈의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간 거였죠.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잠깐 보여주곤 금방 가방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도 이상했어요. 제 돈이 들어간 건데 왜 자세히 보여주지 않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를 못 믿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에 갔어요. 공사 현장을 보며 이것저것 살피고 청소도 하고 인부 아저씨들께 커피도 타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요즘 건물주나 사장님들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경우 없는데? 인부 아저씨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도착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청소하고 정리도 하고, 아니, 그건 업체에서 다 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조금 귀찮다는 듯한, 왜 여기 있냐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벽지 색깔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밝은 베이지색이 따뜻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인테리어 업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레이 톤으로 할게요. 요즘 트렌드가 이거거든요. 근데 수진아, 조금 차가워 보이지 않을까? 카페는 따뜻한 느낌이...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무채색을 좋아해요. 어르신들은 카페 트렌드를 잘 모르시니까. 어르신들은 모른다.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의견은 구시대적이고 촌스럽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메뉴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뻔해요. 저는 좀 더 특별한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럼 단팥 크림 라떼는? 할머니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할머니들이요? 어머니, 제 타겟 고객은 20, 30대예요. 할머니들은 카페 잘 안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공간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만들어지는 카페인데 정작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인테리어가 끝나고 집기를 들여놓을 때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배치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30년간 남의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익힌 공간 활용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이 테이블은 창가 쪽으로 두는 게 좋겠어. 햇빛도 잘 들고. 어머니,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다 상의해서 정한 거예요. 동선 계산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도 실제로 써보면 불편할 수도.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전문가가 설계한 거라니까요. 전문가. 그 단어가 계속 나를 밀어냈습니다. 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는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었어요. 카페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수진이가 직원을 뽑았습니다. 25살 여자 아르바이트생 2명이었어요. 면접 보는 날 저도 함께 있었는데 수진이가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시어머니세요. 그냥 구경 오신 거예요. 그냥 구경. 제 정체성이 그렇게 규정됐습니다. 투자자도 아니고 공동주인도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온 시어머니. 아르바이트생들이 인사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애매했어요. 이 할머니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픈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제가 카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공사 먼지들을 쓸고 유리창을 닦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들어오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청소를 하고 계세요? 오픈 전에 깨끗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청소업체 부를 거예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도와주는 건데.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걸 손님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장 어머니가 청소하는 카페라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수진이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청소하는 모습이 카페 이미지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뭘 도와주면 되는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뭐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제 돈이 들어간 공간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했어요. 어머니, 그냥 편히 쉬세요. 오픈하면 그때 놀러 오세요. 놀러 오라고요?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한 곳에 놀러 오라고요? 드디어 카페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SNS에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예쁜 사진들을 올리고 오픈 당일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내일이면 내 동으로 만든 카페가 문을 여는 날이었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 오픈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었는데 그날은 조금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수진이를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정식 오픈은 10시였는데 벌써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SNS 홍보 효과가 대단했나 봅니다. 수진아, 사람이 벌써 이렇게 많네.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어머니. 직원들이랑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저기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구석 테이블. 창가도 아니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구석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카페 사진을 찍고 음료를 시키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바빴어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디저트를 내오고 그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여기서 완전히 불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쁜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사진 찍고 저만 여기서 동떨어진 사람 같았어요. 젊은 여자 손님 2명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다. 사장님도 젊고 감각 있으신 것 같아. 인스타 보니까 완전 혼자 힘으로 이룬 카페래. 대단한 것 같아. 혼자 힘으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건가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손님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첫날 대박이네. 정말 잘 됐다. 네, 어머니. SNS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까 손님들이 네가 혼자 힘으로 카페 열었다고 하던데.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 말뜻이 제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투자한 건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거 일일이 다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그냥 제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다고요? 제 5천만 원이 그렇게 간단히 지워지는 건가요? 어머니, 손님 오는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집에서 해요. 수진이가 말을 끊고 손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저는 다시 구석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그때 한 할머니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두리번거리시다가 카운터로 가셨습니다. 저기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수진이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차가웠어요. 아메리카노요. 얼마예요? 5,500원이에요. 어머, 비싸네. 동네 카페는 3,000원인데. 저희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서 가격이 좀 있어요. 할머니는 조금 머뭇거리시다가 돈을 내고 커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찾다가 제가 있는 테이블 앞에 서셨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할머니가 앉으시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쓰네. 설탕이라도 달라고 할 걸. 제 거 드릴까요? 저는 안 넣어서. 아이고, 고맙네요. 할머니께 설탕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처에 사신다고, 새로 생긴 카페라 구경 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 카페들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오기 힘들어요. 그러게요. 그때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직원이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갈 거래요. 편하게 가세요. 집에 가라고요? 오픈 첫날인데 아직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집에 가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더 있다가 갈게.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그리고 저녁에 손님 많을 거예요. 어머니 계시면.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 손님이 눈치를 채고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가봐야겠네요. 젊은 사람들 카페인 것 같으니. 할머니가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랑 나랑 뭐가 다른가? 둘 다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늙은이일 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그날 밤 수진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어머니, 오늘 대박이었어요. 매출이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SNS 팔로워도 엄청 늘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카페 운영 같은 거 도와줄 일 없을까?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쉬라는 말. 이제는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5천만 원은 돈만 간 건가? 내 역할도, 내 자리도, 내 목소리도 함께 사라진 건가?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뤄낸 꿈의 카페라는 제목과 함께 수진이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 그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카페가 오픈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카페는 정말 대박이 났어요. 매일 손님들로 붐볐고 SNS에는 카페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 들렀어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였죠. 더 이상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갈 때마다 수진이는 바빴습니다. 손님들 응대하고 주문받고 커피 만들고 저는 여전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자랑스럽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건 내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러운 건 이 모든 게 내 돈으로 시작됐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죠. 어느 날 수진이가 신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카페가 지역 방송에 나와요. 뭐라고? 방송에? 네, 요즘 핫한 카페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일 촬영 온대요. 우와, 대단하다. 축하해. 어머니도 오실래요? 같이 나올 수도. 잠깐 기대했습니다. 혹시 나를 소개해 줄까? 투자자라고 말해 줄까? 아니, 근데 어머니 오시면 촬영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TV로 보세요. 역시나였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하루 종일 초조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방송에 나온다는 게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아니면 또 지워질까? 저녁 7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꽉 쥐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오늘은 홍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수진의 카페를 소개합니다. 화면에 우리 카페가 나왔습니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파스텔 톤의 인테리어,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 예쁜 디저트들. 리포터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렸을 때부터 제 공간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죠. 창업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말하겠구나. 시어머니가 도와줬다고. 맞아요. 처음엔 자금이 없어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 말해. 내가 도와줬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제 열정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열정과 노력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 힘으로 이루신 거잖아요. 네,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어요. 혼자 힘으로.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면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님들한테 커피 만들어주는 모습, 디저트 설명하는 모습. 정말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단 한마디도 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0분짜리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TV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그 돈으로 시작한 카페인데 며느리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랜 친구 경이었습니다. 순이야, 방송 봤어. 수진이 카페 정말 잘 됐더라. 근데 순이야, 네 이야기는 왜 안 나온 거야? 네가 투자한 거잖아. 잘 모르겠어. 뭐가 모르겠어. 분명히 말해야지. 네 돈으로 시작한 건데. 그래도 며느리니까 가족인데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아니야, 순이야.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네 권리를 주장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경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권리? 가족한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방송 보셨어요? 봤어. 어땠어요? 괜찮게 나왔죠? 잘 나왔더라. 카페도 예쁘게 나오고. 친구들이 다 연락 왔어요. 축하한다고. SNS 팔로워도 5,000명 늘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기뻤나 봅니다. 핸드폰을 보며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내 어머니? 방송에서 창업자금 얘기할 때 수진이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왜요? 내가 도와준 얘기는 안 하더라? 아, 그거요? 수진이가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송에서 그런 세부 내용까지 다 말하면 복잡해져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하지만 5천만 원이 세부 내용은 아니잖아. 어머니, 그건 저희 가족 안의 일이잖아요. 굳이 방송에서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가족 안의 일? 그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제 30년 인생이, 제 전 재산이, 그리고 어머니, 제가 혼자 힘으로라고 한 건 운영을 제가 혼자 한다는 뜻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내가 오해한 건가요? 어머니도 자랑스러우시잖아요. 제가 성공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돈 누가 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내 이름이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무언가가 걸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 며칠 후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단골 가게라서 사장님이랑 친했거든요. 할머니, 방송 봤어요? 며느리분 카페 완전 대박 났던데? 네, 그러게요. 혼자 힘으로 카페 차렸다면서요? 대단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대견해요. 혼자 힘으로.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대요? 그게 제가 좀 도와줬어요. 아, 그래요? 방송에서는 혼자 다 한 것처럼 나오던데? 방송이 그렇죠, 뭐.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왜 이렇게 창피한 걸까요? 내가 도와준 게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왜 숨기게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 여자들이 카페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29에 혼자 창업했대? 맞아. 인스타 보니까 완전 자수성가형이더라. 자수성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내가 준 5천만 원이 없었다면? 수진이는 이 카페를 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성공 스토리에서 저는 철저히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커피를 만들고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왜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서 있을까? 내 돈으로 만든 카페인데. 그때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하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면 내 이름이 나오길 바란 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방에서는 수진이와 아들 민준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진짜 좋았어. 방송 효과가 대단해. 그러게, 네 능력이 대단한 거지.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 아들은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나는 아무 덕도 없는 건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68년을 살면서 가족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무시가 아니라 그냥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있어도 없는 사람, 돈만 준 사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카페 유리창 밖에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수진이가 손님들과 웃고 있었고,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명의리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내 이름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이대로 참는 게 맞는 거야? 30년 모은 네 전 재산인데 이렇게 쉽게 지워져도 되는 거야?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그땐 몰랐습니다. 방송 이후 카페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주말이면 웨이팅이 30분씩 걸렸고 평일에도 자리가 꽉 찼어요. 수진이는 아르바이트생을 2명 더 뽑았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며느리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도, 손님들이 사장님 대단해요 라고 칭찬하는 것도 이제는 듣기 힘들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TV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어요. 30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다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팸플릿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표지에 하얀 글씨.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손이 떨렸습니다. 팸플릿을 집어들고 펼쳐봤어요. 깔끔한 시절 사진들,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24시간 전문 간호 서비스,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 영양사가 관리하는 건강 식단. 팸플릿 모서리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글씨였어요. 1인실 월 300만 원, 2인실 월 200만 원, 강서구 지점 문의하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팸플릿을 꽉 쥐었어요. 요양원. 수진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알아본 것뿐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솟아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카페 일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응. 수진아, 이게 뭐니? 제가 팸플릿을 들어 올렸을 때 수진이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 그거요? 제 친구가 어머니께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가져다 줬어요. 요양원?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어머니. 요즘은 정말 좋아요. 호텔처럼 깨끗하고 또래 친구들도 많고. 수진이가 제 옆에 앉으며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보세요, 여기.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요. 매일 프로그램도 있고요. 나는 여기서 편해. 왜 이런 데를 가야 하는데. 어머니,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카페도 가끔 오시고. 같은 또래 분들이랑 어울리면 훨씬 즐겁게 지내실 수 있어요. 답답하다고요? 내가 답답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답답하게 만든 거잖아요. 난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죠. 저희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눈치를 보게 만든 건 누구인가요? 난 눈치 안 봐. 그리고 여기서 살 거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냥 참고로 알려드린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팸플릿을 다시 봤습니다. 웃고 있는 노인들의 얼굴이 이제는 슬퍼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도 가족한테 버림받아서 이곳에 온 걸까?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아, 엄마 질문 하나만 할게. 네, 엄마. 뭔데요? 너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니? 젓가락을 든 민준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누가 그래요? 요양원에 보낸다고? 아까 수진이가 팸플릿을... 아, 그거요. 민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알아본 거예요. 혹시 엄마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해서요. 엄마는 여기가 편해. 그래요, 엄마. 하지만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희도 좀 힘들어요. 카페 일 때문에 수진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고 저도 회사 일이 많고 그래서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차라리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으시는 게 전문적인 돌봄.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아직 건강해. 알아요, 엄마.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아보는 거죠. 나중이라니? 엄마도 이제 68이시잖아요. 만약 아프시거나 하면 난 안 아파. 그리고 설령 아파도 내 아들이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 정말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그럼요. 어머니가 여기서 저희 눈치 보시는 것보다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잖아요. 눈치를 보게 만든 건 너희인데 이제 와서 눈치 보지 말라니요. 난 안 가. 절대 안 가. 직착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요양원. 그들은 정말로 나를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어버렸구나. 밤 10시쯤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말할 수 있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수진이랑 민준이가. 뭐라고? 요양원? 응, 오늘 팸플릿을 발견했어. 수진이가 알아봤나 봐.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정말... 경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야,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5천만 원 네 돈이야. 그냥 준 것도 아니고 투자한 거잖아.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네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카페 차려서 대박 났으면 당연히 네 몫도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법적으로? 며느리를 상대로? 순이야, 이건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야. 네 권리 문제야. 투자 확인서 있다며? 응, 있긴 한데. 그럼 그거 가지고 변호사 상담 받아봐. 일단 네 권리가 뭔지부터 알아야지. 경희야, 그래도 민준이는 내 아들인데.
네 아들이 너한테 뭘 해줬어? 며느리 편만 들잖아. 순이야,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경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적 대응, 변호사. 그런 단어들이 너무 낯설었어요. 68년을 살면서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경희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5천만 원은 잃고, 집도 잃고, 존엄도 잃고. 다음 날 아침,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3년 전 수진이가 써준 쪽지를 찾아야 했어요. 한참을 뒤진 끝에 찾았습니다. 구겨진 A4 용지 한 장. 수진이가 볼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가 있었어요. 김영숙 어머니께서 카페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해 주셨음을 확인합니다. 카페 운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어머니께 적정 배당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3월 15일. 박수진. 그 당시 제가 수진아, 그래도 뭐라도 써두자.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 라고 했을 때 수진이는 웃으며 어머니, 저희가 남인가요? 가족인데 뭐. 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써도 엄마 마음이 편해. 라고 했고 수진이는 마지못해 급하게 이 쪽지를 썼던 겁니다. 그때 수진이의 표정이 기억났어요. 약간 귀찮아하는 듯한, 왜 이런 걸 써야 하냐는 듯한 그 표정. 이제 알겠어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받을 생각이었던 거죠. 쪽지를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눈가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경희 말이 맞아요. 이건 내 권리 문제예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핸드폰을 꺼내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변호사 만나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잘했어, 순이야.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가족 문제 전문으로 하는 분이야. 내가 연락해 볼게. 고마워, 경희야. 뭘, 이제라도 결정한 거 잘한 거야. 너무 오래 참았어. 전화를 끊고 다시 쪽지를 봤어요. 수진이의 글씨. 적정 배당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문장. 적정 배당?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게 뭐가 있죠? 구석 테이블에서의 무료 아메리카노? 요양원 팸플릿? 이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오후에 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야, 내일 오후 3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고마워. 근데 경희야, 나 너무 떨려.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우리 같이 가자. 내일. 내일이면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그날 밤 수진이와 민준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얘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시래. 시간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빨리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집에서 너무 눈치 보여요. 눈치 보인다? 내가 눈치 보이는 존재구나. 5천만 원을 투자한 공동주인이 아니라 그냥 눈치 보이는 늙이 시어머니일 뿐이구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달라질 거예요. 내일이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도 민준이도 알게 되겠죠.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오후 경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회전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이야, 긴장하지 마. 상담만 받는 거야. 경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하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13층에 있는 김현우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인테리어의 사무실이 보였어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시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우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으니 더 떨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카페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한 것, 투자 확인서를 받은 것,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한 것, 그리고 요양원 팸플릿까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투자 확인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구겨진 A4 용지를 꺼냈어요. 변호사님이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투자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작성 날짜와 서명이 있어요. 그리고 적정 배당이라는 약속도 명확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가요? 카페의 현재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말해주지 않아서. 그럼 먼저 카페의 실제 수익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님께서 받으셔야 할 배당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켰어요. 카페 상호가 뭐죠? 수진의 카페예요. 타이핑을 하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화면이었어요. SNS를 보니 굉장히 유명한 카페네요. 리뷰도 많고 예약도 꽉 차 있고. 네, 잘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면 월 매출이 최소 2천만 원은 될 겁니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월 500에서 700만 원 정도요. 월 500만 원?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네, 홍대 상권에서 이 정도 인지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년 동안 운영했다면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략 총 수익이 2억은 될 겁니다. 어머님이 초기 투자금 5천만 원을 내셨으니 합리적으로 보면 30~40% 정도는 어머님 몫이에요.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요?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입니다. 6천만 원. 제가 투자한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으셨다고요? 네. 변호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투자 확인서에 적정 배당을 약속했는데 3년 동안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님, 이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분도 며느리분이지만 아드님과의 관계도 고려하셔야 해요. 소송을 하면 아드님도 어머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제 편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며느리분께 내용 증명을 보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카페의 정확한 수익을 파악해야 해요. 혹시 매출 관련 자료나 통장 내역 같은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그럼 어렵겠네요. 일단 제가 내용 증명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걸 보내고 며느리분의 반응을 보는 게 먼저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경희가 부축해졌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경희야, 6천만 원이래. 내가 받아야 할 돈이.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수진이가 얼마나 벌었는데 한 푼도 안 준 거야. 카페 옆 커피숍에 들어가 앉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나? 수진이한테 먼저 말해봐. 변호사 만났다는 것도 말하고 배당금 달라고 해봐. 말이 통할까?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지.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6천만 원. 그 돈이면 제가 혼자 살 집도 마련할 수 있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으려면 며느리를, 어쩌면 아들까지도 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수진이는 카페에 있고 민준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여준 카페의 SNS 화면이 떠올랐어요. 수많은 댓글들. 사장님 대단해요. 혼자 힘으로 이루신 거 진짜 멋져요. 혼자 힘으로. 그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5천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났어.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카페 투자금 때문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년 전에 네가 써준 투자 확인서 있잖아. 거기에 적정 배당을 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어. 어머니, 그건 변호사가 그러는데 카페가 3년 동안 2억 정도 벌었대. 그럼 내 몫이 최소 6천만 원은 된대.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많이 번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벌었는데? 매출이 많아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빠지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3년이야? 한 푼도 못 줄 정도는 아니잖아. 어머니, 저도 재투자 많이 했어요. 카페 확장하고 직원 더 뽑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도 어머니 투자금으로 시작한 카페인데 제가 키운 거잖아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네가 키웠어? 내 돈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나도 30년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둘 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싸우세요? 민준 씨 어머니가 변호사 만나고 오셨대요. 저한테 배당금 달라고.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셨어요? 응, 내 걸리니까. 엄마,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가족?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민준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날 위해서? 정말 그래? 네,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라고. 내가 편하게 지내려면 내 돈이 필요해.
6천만 원 줄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없어요. 뭐?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카페 운영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럼 카페를 팔던지. 그 말이 나오자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이 걸린 카페인데. 내 인생은 안 중요해? 30년 모은 돈인데? 그건... 어머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중은 없어. 변호사가 내용 증명 보낸대. 그때까지 생각해봐.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정말 이런 말을 한 건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권리니까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희였습니다. 순이야. 어떻게 됐어? 말했어. 6천만 원 달라고. 잘했어. 반응이 어때? 없대. 돈이 없대. 거짓말. 그렇게 장사 잘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순이야, 이제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응, 알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관계가 끊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끊어진 거 아닌가요? 제가 투명인간 취급받고 요양원에 보내지려고 하는데 이게 가족인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싸움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제 권리를 위해 싸워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 존엄의 문제니까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에게 정식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류 봉투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용 증명이야. 변호사가 보냈어.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너희가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수진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좋아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제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듯 제 존재 자체를 무시했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고 와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셋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슈퍼에 갔다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단골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뭐. 며느리분 카페는 잘 되죠? 평소와 다른 어색한 말투였어요. 뭔가 죄 뒤에서 이야기가 오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고소한다며? 그러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어?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돈이 무서운 거지 뭐. 나이 들면 더하다니까. 제 얘기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돌아보니 아주머니들이 저를 힐끗 보더니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가 보였는데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고 수진이가 힘들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걸까? 손님들한테도 제가 나쁜 시어머니라고 말하는 걸까? 그날 밤 경희한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동네에 소문이 났어. 무슨 소문? 내가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고소한다고 다들 나를 나쁘게 보는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 하지만 경희야, 다들 수진이 편을 들어 내가 욕심 많은 늙은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 순이야, 네가 잘못한 게 없어. 네 돈 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경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의 큰형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명절은 아니었지만 큰형님 환갑잔치였습니다. 가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큰형님은 남편의 형이었고 시댁 어른이셨으니까요.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큰형님 댁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오셨어요? 응, 왔어.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 말투에 뭔가 담겨 있었어요. 비꼬는 듯한, 뭔가 아는 듯한 그런 말투.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앉은 시동생 부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별일 아니에요. 들었어요. 카페 투자금 때문이라며. 형님도 참, 며느리가 고생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이가 친척들한테까지 이야기한 거였어요. 게다가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한 거였습니다. 내가 30년 모은 돈이에요.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며느리가 카페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형님이 좀 이해해 주시지. 이해. 3년 동안 2억을 벌었는데 한 푼도 안 주는 게 이해가 돼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큰형님이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아우님들, 오늘은 제 잔치 날이니 조용히 하시게. 망신이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망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민준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 같았어요. 식사 내내 입맛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이 무서운 거야. 나이 들면 저러는 사람들 많어. 불쌍하네, 며느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데. 내가 창피해?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엄마가 투자하신 건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카페 키웠어요. 내 돈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니까요. 하지만 엄마, 법적으로 따지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요양원 가라는 거야? 그건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그냥 알아만 본 거라니까요.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나를 쫓아내고 싶다는 거잖아.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소송 취하하세요. 싫어. 엄마, 난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끝까지. 차가 멈춰섰습니다. 집 앞이었어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는 엄마 편이 아닙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수진이를 괴롭히는 한 저는 엄마를 도울 수 없어요. 민준아, 내리세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준이는 차를 세워둔 채 먼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거리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11월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니 온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욕심 많은 늙은이라고 수군거리고, 친척들은 제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아들은 제 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내 돈을 돌려받겠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이였어요. 순이야, 괜찮아? 경이야, 난 정말 잘못한 걸까?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다들 나를 나쁘게 봐.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민준이까지. 순이야, 그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는 거야. 수진이가 3년 동안 2억을 벌었다는 것도 모르고 네가 요양원에 보내지려고 했다는 것도 모르잖아. 그래도 너무 힘들어. 알아. 하지만 순이야,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네가 포기하는 순간 정말 다 잃는 거야. 응, 힘내. 내가 옆에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싸우고 있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제 존엄을 위해서, 제 인생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걸. 68년을 살면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이번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싶었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저를 등진다 해도 제 자신만은 저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며느리의 냉대, 아들의 원망. 하지만 견뎌낼 거예요. 반드시 견뎌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마지막 싸움이니까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위해 하는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한 달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날짜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준비하시죠.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12월 15일, 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까지 한 달 동안 저는 혼자 증거를 모았습니다. 3년 전 수진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페 오픈 준비할 때 찍은 사진들, 당시 은행 거래 내역.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수진이가 눈물이 흘리며 어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그날.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돈만 필요했던 걸까요? 12월 15일 아침,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경희가 집으로 왔습니다. 순이야, 준비됐어? 가자. 긴장되지?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정말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 넓은 복도, 많은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변호사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준비 잘 하셨죠? 네, 다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어르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 TV에서만 보던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함께였어요. 수진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일어섰어요. 원고 김영숙 씨는 2022년 3월 15일 며느리인 피고 박수진 씨의 카페 창업을 위해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투자 확인서를 작성하며 적정 배당을 약속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투자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수진이가 급하게 쓴 그 쪽지. 더욱이 카페는 3년간 약 2억 원의 순수익을 올렸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보고나 배당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입정은? 수진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30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 투자 확인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당시 원고께서 그래도 뭐라도 써두자고 하셔서 마지못해 쓴 것이지 법적 효력을 의도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형식적? 제가 고집을 부려서 쓴 거라고요? 더욱이 이것은 가족 간의 일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도와준 것을 이제 와서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가족의 신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의 집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다니고 점심도 굶으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카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기뻤어요.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드렸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투자한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카페 오픈 준비할 때 제가 청소하고 정리하고 인테리어도 도와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점점 멀리했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고 청소하지 말라고 하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송에 나갔을 때도 혼자 힘으로 이뤘다고 했어요. 제가 5천만 원을 투자한 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요양원이요? 판사가 물었어요. 네, 팸플릿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알아본 거였어요. 비고, 사실입니까? 판사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네요. 요양원을 알아본 게 맞습니까? 네. 방청석에서 옹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SNS 게시물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뤄낸 꿈의 카페. 모든 것이 제 노력의 결과. 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화면에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이 떴어요. 환하게 웃는 수진이의 사진과 함께 아무것도 없던 젖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글. 그리고 이것은 지역방송 인터뷰 영상입니다. TV 화면이 재생됐어요. 수진이가 리포터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엔 자금이 없어서 막막했지만 제 열정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열정과 노력.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피고, 카페의 3년간 수익은 얼마입니까? 수진이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총 매출은 약 7억 원, 순수익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생각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몫은 있어야 했습니다. 원고에게 배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푼도? 네. 이유가 뭡니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키우느라 재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직원도 더 뽑고 장비도 바꾸고 어머니께 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드릴 계획은 있었습니다. 언제?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아쉬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인정이었어요. 내가 이 카페에 기여했다는 것, 내가 이 가족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저는 항상 누군가의 뒤에서 살았어요.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엄마로, 손녀들의 할머니로. 제 이름으로 뭔가를 이룬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제 돈으로, 제 결정으로 투자한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지워버렸어요.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섰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법정에서는 원고라고 하십시오. 판사가 정정시켰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노력해서 이룬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원고님의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랐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서 뭐합니까? 제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투자자로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어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잘못이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그래, 죄송해요.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진이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원고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판결 나고 나서 하세요. 지금은 아직 재판 중이에요. 그리고 경위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다 털어놨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냈고 제 존재를 증명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제가 이긴 거예요.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다시 법원에 갔을 때 이상하게 긴장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미 제가 해야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니 수진이와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둘 다 초췌해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경위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원고 김영숙 씨의 투자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피고 박수진 씨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5천만 원과 3년간의 적정 배당금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 8천만 원. 제가 투자한 것보다 3천만 원이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는 6개월 내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이긴 겁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위가 부축해줬어요. 순이야, 이겼어. 정말 이겼어.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으신 건지 정말 몰랐어요. 민준이도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보다 수진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그럼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나갈 거야. 네? 판결금 받으면 작은 집 하나 살 거야. 혼자 살 거야.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정말 반성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그건 너희 마음이고 나는 내 결정이야. 하지만 민준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민준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수진이가 첫 번째 돈을 입금했습니다. 1,500만 원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뭉클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권리를 찾은 거였으니까요. 그 돈으로 경기도 작은 도시에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2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민준이 다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혼자 사실 거예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더라.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 민준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짐을 다 풀고 나니 저녁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녁은 제가 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가봐. 그럼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울먹이는 민준이를 저는 토닥여줬습니다. 나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민준이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작은 도시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산도 보이고 가로수도 보이고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달랐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계란 프라이,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끊는 걸까? 이 싸움이? 돈은 받았고, 집도 얻었고, 가족한테서도 사과를 받았어요. 이제 원하던 대로 혼자 살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인정받았구나. 68년 만에.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가족과의 관계는 금이 갔고, 제가 사는 것도 달라졌고, 돈을 받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어요. 그날 밤 새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별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새집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찾아볼게요. 제가 직접 만든 빵이랑 케이크 가져갈게요. 그래, 그러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알았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변할까? 민준이는? 아니면 이것도 한때일까?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누구를 위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해서 일어난 거였습니다. 근처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 그래요? 여기 공기 좋죠? 살기 좋은 동네예요. 네, 좋네요. 슈퍼를 나오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인사하셨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옆동에 사는 김순자예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동네 노인정에 오세요. 재미있어요.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 68세에 이런 시작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혼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옳은 선택이었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시작하는 인생이니까요. 일주일 후, 정말 수진이가 왔어요. 손에 케이크 박스를 들고,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케이크를 보니 정성스러웠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글자가 휘핑크림으로 써 있었습니다. 고마워. 들어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케이크를 먹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카페도 어머니 이름을 넣으려고 해요. 영숙이네 카페로 간판을 바꾸려고요. 그럴 필요 없어. 수진의 카페 그대로 해. 하지만 그게 네 카페야. 네가 운영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투자자였을 뿐이야. 어머니,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카페에 갈게. 그때는 주인 어머니로 대접해줘.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수진이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녁 무렵 베란다에 나가 석양을 봤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68년을 살았어요. 그중 40년은 남편을 위해, 30년은 아들을 위해, 3년은
며느리와의 싸움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온전히 저를 위해 쓰고 싶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드라마 보고 싶으면 하루 종일 보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겠죠.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을 거고요. 아플 때는 누가 돌봐주나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제가 선택한 자유니까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영수가.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살아.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김영숙.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사는 것. 그게 제가 평생 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 민준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손녀들도 데려와요.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요. 수진이의 카페도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가면 우리 투자자님 오셨습니다 라며 손님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나쁘지 않아요. 동네 노인정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생겼고요. 경희도 한 달에 2번씩 놀러 와요.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녁을 혼자 먹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도 제 선택의 일부라는 걸.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해요.